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88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도 2만 3천 건이 늘어났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1월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부양책이 올해 연내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77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시장이 흔들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오늘장에서는 미증시 후폭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전망과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어제 정부가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았습니다. OECD나 IMF 같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를 잡은 건데 역시 문제는 어떻게 이 경제를 살릴까겠죠. 정부는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적립빛 전망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 정부가 생각한 대로 3.2%라는 숫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슈엔 직설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7년 만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이 10.17% 올라 종가 26,000원이었고요. 한전산업 3.2% 올라 4,235원, 한전기술도 1.47%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17,250원이었고요. 한전 KPS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3D 낸드 관련주입니다. IT 소부장 섹터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디램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DXI 지수가 6% 넘게 급등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낸드의 설비 투자 확대를 2022년까지 공격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외에 삼성전기가 내년 애플 신형 아이폰에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3D 낸드 관련주입니다. PSK가 9.06% 올라 종가 42,750원이었고요. SK머티리얼즈가 7.6%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32만 8천 원. 원익QNC가 6.3% 올랐고 테스 역시도 6%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 0.8% 오르며 마감가는 17만 1,00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코로나19 이후 대안자산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 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관련주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위지트가 19% 급등하며 종가 1,440원을 기록했고요. 우리기술투자 10.3%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5,550원. 이 밖에 비덴트가 3.58% 올랐고 H놈 인베스트도 3%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SCI 평가정보는 1.6% 올라 종가는 4,73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보툴리늄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제재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걸 금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오히려 대웅제약이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 영향을 받아서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17만 5,500원이었고요. 반면에 메디톡스가 5.6% 빠지며 종가는 20만 4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편 휴젤은 2.87% 올라 종가 19만 200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17일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6포인트, 0.05% 떨어지면서 2,770.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는 1%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전장보다 4.39포인트, 0.47% 상승하면서 944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IT 버블 끝물이었던 2000년 9월 15일 이후 2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12억 원, 327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3,268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2억 원, 816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 1,097억 원을 매도 우익이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LG생활건강 등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 등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가스 섹터가 7%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뒤이어서 기계 섹터, 또 종이 목재, 의료정밀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증권 섹터와 건설업종, 철강, 금속, 보험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2% 오름세였습니다. 또 시젠, 펄어비스, SK머티리얼 등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KMW 등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HLB, 알테오젠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70전 내리면서 달러당 1,093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미증시가 지난주에는 뭐 조용했다가 이번 주는 지금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이게 유동성 파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각 중앙은행들이 예. 금리를 갖다 초저금리 수준으로 낮춰놓고 유동성은 유동성대로 상당히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엊그제도 이제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유동성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예. 당분간 이제 페드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궤도 그리고 경기가 얼마나 이제 올라갈 거냐 회복될 거냐를 보면서 금리 정책을 이제 조율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023년까지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고정시켜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시장이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의 의심은 내년에 21년에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에 이제 재정 정책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텐데 21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조금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은 페드의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게 테이퍼링이 있으면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강세장이라는 게 항상 그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강세장이었고 지금 모멘텀 상으로 봤을 때도 21년 상반기에는 지금 뭐 미국 대통령도 1월 20일 날 취임을 그렇죠. 하면서 공화당, 민주당의 그 상원 구도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정 정책이 얼마나 네.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모멘텀 상으로는 1분기, 2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이 좀 가장 강할 그런 국면일 것 같고 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의심이 좀 오히려 들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약간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재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크게 바꿀 염려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무리 없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밤에 재정 정책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9천억 달러 규모의 그 재정 정책이 사실은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올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 예. 최초에 이제 공화당 한 1조 달러
최초에 얘기를 했었던 그렇죠. 거고 민주당은 3조 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한 3배 정도의 간극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협상을 하다 보니 좁혀졌어요. 예. 줄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9천억 달러에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규모 면에서 보면 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지는 해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떠오르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 이제 의회 구성하고 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혹시라도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뭐 1월 5일 날 남아 있기는 네네. 합니다마는 거기서 2표를 가져가면은 50대 50으로 동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 의안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큰데 50대 50이 안 되고 49대 50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황금 그 분할 구도인데 어쨌든 1월 달에 넘어가면서 확대 재정 그 추가 부양안이 네. 또 계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초에 주장했던 3조 달러 이 선까지도 네.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겠죠. 예. 그걸 보면서 기대감으로 지금 그렇죠. 계속적으로 시장이 받쳐지고 있는 거고 그런 기대들 때문에 시장이 뭐 근심은 있고 뭐 밸류에이션이 높고 하지만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추가 부양책 규모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지금 더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미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피가 어제 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뭔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뭐 백신 뭐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추가 부양책 얘기 나오고 올 한 해 특징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요. 세상을 예. 한번 홍역을 예. 겪은 그런 격동의 한 해였죠. 뭐 한 3월 정도에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예. 때문인데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코로나의 코로나 이슈예요. 네, 예. 이슈예요.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없던 말도 생겨났어요. 언택트라고. 그렇죠.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컨택트라는 말이 있었죠. 뭐 우리가 렌즈도 컨택트고 네네. 접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이런 유리판이 있잖아요. 저희도 언택트 시대에 예, 맞춰서 지금 언택트 예. 시대거든요. 비대면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언택트 관련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언택트 업종이 뭔가 성장주라는 모멘텀으로 투자자들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투자의 그 대안이 됐죠. 예. 예,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비대면 시대의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언택트 업종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뭐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백신이 개발됐고 지금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21년에는 좀 기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걸 하면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는 그 가격의 역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뭐 강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쭉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하고는 괴리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장, 뭔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다고는 이제 치부할 수는 없지만은 국내 그 한국이나 대만,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EPS들이 다들 좋아졌어요. 아, 주당 순이익이요? 네. 예. 근데 이제 국내 경제 GDP 성장률은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GDP 성장률은 20년 예상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GDP 성장은 마이너스인데 국내 기업들은 순이익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는 우리가 체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상장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큰 회사고 독과점 기업들도 그렇죠. 많고 그 비접촉하는 비대면 하는 면에서 상당히 돈들을 많이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젠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금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뭐 진단키트 수요가 엄청 폭발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익이 줄지 않았다. 이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도 늘었다. 많고 바이오 부분도 한 10년 넘게 돈을 못 벌다가 1년에 그냥 다 벌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업종 간 현상. 산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커진 차별화가 거네요. 굉장히 예. 심했죠.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업종이 끌고 가고 컨택트 업종들은 이제 수면에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재정 정책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경기 관련주 쪽이 약간 꿈틀꿈틀하는 거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 네. 예. 그러면서 뭐 페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부추기려고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언택트나 성장주 쪽보다는 좀 가치주나 경기 관련주 쪽으로 업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금리도 지금 스물스물 오르는 거고 거기 따라 가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돈 많이 풀었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풀었고 중국보다는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요. 오늘도 보니까 그 미국 달러화 지수가 90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네, 예.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게 저점을 보면 한 75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아. 더 떨어질 염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돈들이 미국에 있던 돈들이 스멀스멀 이머징 마켓 그중에서도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이런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예. 이런 국면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미국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머니 플로우, 펀드 플로우 자체가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약간은 그 우려 사항들이 계속은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유동성 랠리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또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명 늘어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 합의가 근접했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일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하였고요. 이제 이런 부분과는 좀 상반되게 이제 코스닥은 연일 7거래일이 넘는 꾸준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제 비교적으로 코스닥에 좀 코로나 테마주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코스닥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규모 부양책 합의에 따른 미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순항 중인 백신 기대감들까지 좀 현재 시장에 더해진다면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이제 현재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한 낙폭을 그려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장은 이제 코스닥의 방향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석님 지금 국내 증시 업종별로 보자면 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넘치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업종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지 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열기가 좀 다소 과해질 수 있는 코로나 테마들 외적으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업종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비트코인의 급부상권과 관련해서 먼저 좀 가상화폐 관련 업종을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트코인이 사상 이제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좀 연초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 이제 약 3배 정도 가량 오르면서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좀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시레이트 상승이 가파르게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DBS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교환소를 설치하려는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업종들도 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의 연일 신고가 갱신 이후에 상승 곡선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주는 부분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대형 사이클을 좀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좀 체크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업종과 반도체 장비 업종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네. 우선 뭐 좀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할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증시 우려감을 좀 얼마나 좀 해소시켜 나가면서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좀 중점이 될 텐데 네. 비교적으로 이제 시총이 가벼운 개별 종목들이 얼마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때문에 이제 의미 없는 등락폭에 좀 감정을 소비하는 투자가 아니고 종목을 진입할 때 생각해두었던 매수 명분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좀 차분하게 대기하시면서 12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6%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787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39%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947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상승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보다 우세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73,9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갑니다. 네이버가 오늘장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35만 1,500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9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어제도 2차 전지 관련 조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 SDI 오늘 또 0.7% 상승세 이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7만 1,000원이고요. 카카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6만 9,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포스코가 또 1%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네요. 예상 체결가 27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유주, 기름값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S오일이 1%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정유주라든지 다시 한번 또 경기 민감주들 향방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젠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지금 21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 오늘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2% 약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넥신이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2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J ENM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원익 IPS까지도 일제히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좀 볼게요. 어제 4%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도 1.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6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다시 한번 반등세 강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또 올 한 해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내년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뭐 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예.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네. 트럼프는 무슨 정책들이 나왔다. 예. 갑자기 불쑥 중국하고 뭐 예. 싸움 걸고 예. 뭐 여기 가서 문제 만들고 예측할 수가 없죠. 예측이 할 수 예. 없었어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불확실성. 예. 근데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아무래도 시장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상이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이런 쪽을 좀 많이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 시대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었습니까? 예, 예. 미국 최우선주의, 동맹 다 필요 없다. 국익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네.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은 동맹과 협업을 하겠다. 다자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그게 뭡니까? 교역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중국 좋고 중국 좋으면 우리나라 좋잖아요. 세계 교역량에 그 가장 그 민감한 게 중국하고 우리나라거든요. 그 최근에 뭐 BDI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라간 게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있겠네요. 현상 쪽에서도 올라가는 거고 예. 기대감도 지금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리티, 이
소수자들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노동자나 뭐 노인이나 군인이나 여성이나 이쪽으로 관련되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필 거고 경제적으로는 공화당보다 더 부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큰 정부, 그러니까 그 부양 쪽으로 스탠스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정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화당이 1조 달러 얘기할 때 여기서 3.4조 달러 얘기했던 네네. 정부 그 당선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돈을 푸는 쪽이 조금 다르죠. 예. 어떻게 푸느냐? 증세를 일단은 많이 하고 네. 증세를 하고 나서 더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 가량을 증세할 저게 이제 것이다. 와튼 연구 논문에서 예. 이제 제가 그거 찾아본 건데 법인세 소득세를 이제 증세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많이 긴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3.4조 달러 10년간 지금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이나 인프라나 헬스케어 이쪽으로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5.3조 달러를 추가로 더 지출하겠다. 그러니까 네. 넷 이 순으로 봤을 때 1.9조 달러를 예. 앞으로 10년간 더 추가 적자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더 쓰겠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참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세율 인상이나 부자 증세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시장은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긴장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쓸 건데 그러면서 긴장을 안 하는 거고 이게 일반 대다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증세도 40만 불 이상 네네. 고소득자한테 증세를 하겠다는 거고 법인세 인상도 초거대 기업한테만 네.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는 거니까 머저리티 일반 대중이나 일반 기업들한테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일부한테만 해당이 된다. 대신 그 마이너리티 쪽으로 노동자 쪽으로 많이 아우르는 그런 경제 정책, 부양 정책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린 에너지.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네, 많이 풍력, 오르더라고요. 뭐 태양광 예. 이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전 예. 세계적인 지금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트럼프 시대에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그렇죠. 탈퇴했잖아요. 예. 근데 바이든 당선자는 여기 재가입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천명을 해 놓은 상태고 2050년까지는 뭐 탄소 중립 그거를 이제 지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쪽으로 전기차 생각나는 게 딱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신산업들이 이렇게 붙어 나가고 있는 그럼 거고. 뭔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풍력,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예. 원유나 가스로 했던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는 뭐 원전 가지고 이슈도 많고 예. 했습니다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들은 상당히 높아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근데 그러니까요. 높고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 밸류에이션이 높지만은 그게 크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인재 성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성장 초입 단계에서 그 달리는 차에서 내리면 보통 언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기도 하죠.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예. 기대 수준이 높아요. 예. 나중에 실제로 어느 정도 될 거냐를 보면서 달리는 만에서 이제 그렇죠.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기대감은 커집니다. 근데 기대감은 큰데 얼마나 이제 시장이 커질지는 제도를 얼마나 보완하고 정부나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나 전 세계가 얼마나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뭐 대세는 붙여진 거니까 그쪽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괴리가 상당히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성장주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안 좋거든요. 성장주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개를 많이 들게 돼 있어요. 네. 고개를 많이 든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그렇죠. 많이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거꾸로 고개를 조금 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뭐 5배 올라가고 10배 올라가고 이런 국면은 아니고 예.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좀 이제 속도는 완만해지겠죠. 그렇지만은
속도는 완만해지지만 절대적인 주가 수준은 아마 위쪽일 가능성이 아래쪽일 가능성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성장주도 가고 가치주도 같이 갈 수 있는 국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그러면 보면은 저희가 그 얘기는 개장하고 좀 더 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2월 18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추가 부양책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이라든지 경기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88만 5천 건, 전주 대비로도 2만 건 이상 증가했고 시장의 예상치가 81만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지금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소매 판매도 굉장히 부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추가 부양책이 경기 회복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앞서 호가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양시장 일단은 미증시 훈풍 영향을 받아서 또다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어제 코스닥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IT 버블 끝물이었던 2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입니다. 0.2%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777포인트, 2,775.95포인트, 코스닥 0.4% 상승세로 94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이네요. 7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4% 내림세입니다. 11만 9천 원이죠.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 0.4%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입니다. 0.5% 상승하면서 3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0.2% 떨어지네요. 19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포스코가 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7만 1,500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경기 민감주, 가치주, 특히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철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간밤 유가가 또 많이 올랐죠. 정유주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S-오일이 강보합권을 나타내면서 71,300원에 7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5% 상승 중입니다. 19만 2,500원, 19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초가 보도록 하죠. GS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5% 상승세네요. 24만 7,500원. 시젠도 올라갑니다. 21만 3,400원이고 HLB가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내림세입니다. 17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메디톡스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2% 상승세입니다. 나흘 만에 올라가고 있고 20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도 좀 살펴볼게요. 대웅제약이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오히려 메디톡스 ITC에서 소송에서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대웅제약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9% 강세입니다. 이 가운데 메디톡스 2% 올라가고요. 휴젤 소폭 올라가면서 19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우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333억 원, 기관은 65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역시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전기가스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제장에서도 유틸리티 섹터가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전형적인 키 맞추기 흐름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의약품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1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5억 원, 9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20전 상승한 1,09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대표님 저희가 그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전히 성장주가 비중이 높아야 된다. 완전히 갈아타는 건 저는 반대고요. 안 되고, 오히려 네. 이제 바벨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엮기를 이렇게 들 때 네. 바벨이 양쪽에 지금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아, 예. 한쪽에는 성장주 쪽에서 IT,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쪽은 얘기한 이제 경기 관련 네. 순환주나 아니면 가치주 이쪽으로 넣는데 그것도 절대적 가치주보다는 성장이 있는 가치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5%, 10% 안쪽에 있는 가치주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예. 거고 뭐 20, 30% 갈 수 있는 그런 성장형 가치주들이 많거든요. 성장용 가치주가 대표적으로 어떤 섹터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주들을 봤을 때 화학주. 예.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왜 가격이 올라갈까요? 중국에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네. 금년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권인 예. 나라가 중국이에요. 전 세계가 모두 마이너스권이잖아요. 근데 중국만 플러스권이고 21년에는 8%도 지금 넘어갈 거라는 게 중국 GDP 예, 예. 그 경제 성장률 전망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수요를 갖다가 모두 지금 빨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화학 제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원자재 쪽으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최근에 포스코 철광석 같은 경우, 가격도 올라가고 네, 철광석 가격도 네. 올라가는 거고 구리 가격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아까 언급한 달러화 지수의 약세예요. 이 약세 기조가 지금 90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점이 75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90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가 라는 얘기고 위안화가 지금 사실은 저점이 한 6.2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몇 년 전에 기록했던 수준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4% 정도 남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달러화 지수로 90에서 75 가면 이게 10%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안화 지수로 봤을 때 저점을 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6위안, 달러당 6위안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통화는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되는 같이 가죠. 경향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1,100원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1,050원, 1,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하방에 지금 그 리스크가 더 있는 거예요. 상방보다.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원화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안전 자산은 오히려 미국 달러화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릴 때 보면은 미국으로 다 돈들이 들어가지 이머징 마켓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네요. 반대예요. 예. 반대 국면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국 원화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런 걸 보면서 돈들은 계속적으로 미국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목에 차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이 지금 버틸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구조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내년에 우리가 EPS 그로스가 괜찮습니다. 40% 중반이 나오거든요. 예. 22년에도 10% 중반 그 EPS 증가율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삼성전자 20년에 좋을 거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불을 뿜지 않습니까? 네. EPS가 늘어나는 한 이게 크게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은 없다. 사실 반도체는 성장주에도 속하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민감 가치주에도 속하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섹터잖아요. 같은 경우 보면 그 사업 부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가전도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있고 그렇지만은 메모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장주 측면에서 비메모리 쪽을 상당히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TSMC 있지 않습니까? 얘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부분을 뭐
전부 다 강화하겠다. 네네. 여기를 성장 축으로 해가지고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의 생각은 그래?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도 전 세계 1등을 했는데 그러면 비메모리에서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건가? 그걸 계속적으로 테스트해 가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붙이고 올리는 거고 예.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 투자를 좀 덜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SK하이닉스 안 그래도 이거 캐펙스 하면서 자본적 지출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시설을 갖다가 안 늘린다고 하면은 여기는 돈 쓸 그 그렇죠. 염려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디램 가격 반등도 뭐 조금 빨리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SK하이닉스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 그쪽에서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 성장이 나오는 그 성장형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아까 얘기한 중국 관련되는 그 전 세계 글로벌 경제 관련되는 그쪽에서 교역량이 증가할 수 있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수요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 그런 그 배분을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달러가 워낙 약세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원자재 쪽에서는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요. 특히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경기 회복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이게 뭐 실질 수요도 있는 거고 예. 투기 수요도 있잖아요. 투기 수요 때문에. 옛날 원유 올라갈 때도 구리 선물. 헤지 펀드들이 원유를 사가지고 배 큰 탱크에 실어가지고 원양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에 한가운데 그 띄워놓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구리 수요는 그런 게 이제 겹쳐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21년도 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네. 부양을 할 거고 21년 2분기부터 아마 경기가 서서히 이제 회복세로 들어갈 거예요. 20년 지금 2분기가 우리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그렇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21년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상당히 좋아질 거다. 거기가 경기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도 구리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더 올라갈 수 크게 있겠네요. 빠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부양책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축소될 수도 있고 통화 정책도 약간의 뭔가 테이퍼링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가려면은 팬데믹이 빨리 사그라들어야 돼요. 오히려 빨리. 네. 근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기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요원한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예. 유럽 쪽이 지금 상당히 문제잖아요. 네. 유럽 경제는 안 그래도 되게 저성장했었는데 지금 초저금리 해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놔도 유럽 쪽에 사실 주가 보면은 이쪽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지 않거든요. 예.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고 대신 이제 미국도 그런 쪽으로 가야죠. 예. 지금 9천억 달러 확도 없는 이런 숫자인 것 같고. 뭐 근데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면은 뭐 재정 정책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그렇죠. 되는 지금 거네요. 페드로 보면 예. 파월 의장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둘기파예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자네 옐렌 예. 전 의장이죠. 예. 이제 재무부 이제 장관 내정장인데 네네. 이분은 비둘기파가 아니라 슈퍼 비둘기파예요. 슈퍼비. 그러니까 지금 둘이 보조를 맞추면 시장이 바라는 거를 더 던져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죠, 기대. 예. 예, 기대인 거고 아마 자네 옐런은 그런 면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리 없이 미국 쪽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 네, 있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 요인이 좀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 지금 요인인가요? 공매 공매도가 3월 달에 제한을 그렇죠. 해놨다가 3월 달로 한번 연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 대주주 물량은 상당 부분 지금 소화가 됐고 예. 최근에 코스닥 소부장 관련돼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다 정리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을 네네. 텐데 그래서 저는 그 21년에 1월 효과, 예. 제니어리 이펙트가 상당히 클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오히려 2월 중순, 3월로 가면서 좀 주춤해지나요? 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 국면을 대비하는 예. 이런 국면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12월 말, 1월이 더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 네. 세게 올랐다가 2월 중순 이후 3월부터 약간의 조정세를 거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조정은 깊지는 않을 거다. 왜? 재정 정책이나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바텀이 내년 2분기부터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 온다고 해도 그때는 뭐 조정시 저가 매수 이런 전략으로 가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맞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업종을 주된 뭐 메이저 업종을 뭘 사야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보다는 각 개별 기업들을 보면서 EPS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이런 기업인데 PER이나 PBR이 낮은 기업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 지금도 많습니다. 이게 잘 뒤져보시면은 뭐 앞으로 올라올 화학, 철강 이런 소재 쪽도 그렇고 네. 산업재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골라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보면은 뭐 그 현대제철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내년에는 특히 자동차 업종의 EPS 증가율이 압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자동차 섹터요? 네. 예. 특히 뭐 테슬라가 지금 난리를 치면서 자동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친환경 테마로 네, 엮여요, 네, 많이. 그리고 예. 그 정의선 이제 회장관이 이쪽으로 강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 그쪽에서 현대차, 기아차 계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IT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끌고 가면서 괜찮을 거고 예. 현대차, 기아차 끌고 가면서 자동차도 괜찮을 거고 소재 괜찮을 거고 산업재도 후행하지만은 따라 올라올 거다라고 보면은 이런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짜시는 게 좋고 오히려 금년에 막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이쪽은 백신 이제 개발되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쪽에서 좀 그 전통 비정상의 정상화 쪽으로 네. 가버리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올해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서학개미였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놓고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테슬라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참 네. 밸류에이션만 보면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JP 모건에서도 좀 의견을 예. 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내립니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가요. 안 내리잖아요. 예. 또 왜 안 내리죠? 이게 성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테슬라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 지금이 고조된 국면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초입이죠. 개화되기 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독일의 베를린 공장 이제 스타트를 하면 네. 생산량이 막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 대회에서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스트를 절감하겠다,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게 뭐냐 하면은 수요를 촉발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시장 저변을 급속히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애플 시가총액이 그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한 2조 달러 넘어가 있죠. 근데 테슬라는 아직 뭐 4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인데 뭐 1조 달러를 본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려고 하는 이런 말에서 뛰어내릴 거냐?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선택의 몫인데 저는 서학개미 아까 질문을 하셔서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금년에 올라간 것만큼 그런 가파른 속도로 퍼센트로 봤을 때는 올라가지는 힘들 거예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보시자고요. 주가가 테슬라가 올라가잖아요. 뭐 10% 올라갈 수도 있고 20%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10% 20%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환율 아까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달러 약세. 환율이 5% 10%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원화절상이 될 수가 있고 달러화 지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주식으로 돈이 번 것 같아도 환차손이 생기죠. 환차손이 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학개미, 제가 서학개미라면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아시아로 유턴해서 중국 시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중국이나 라는 우리나라. 생각인 거예요. 예. 중국 GDP 경제 성장률 8%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랬잖아요. 거기 위안화 절상되지만 원화도 같이 절상되거든요. 그럼 환차손의 위험이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유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라는 이미 생각도. 작은 플로 자체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도 돌아올 수가 있고 어. 중국 시장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사실은 국내 비중, 해외 비중 이런 게 다 자산 배분 전략상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 투자 부문에서 환해지를 안 해놨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올라갔지만 환차손이 그만큼 생긴다고. 그렇죠. 내년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제일 많이 주식을 팔았을까요? 기관 쪽일 거예요. 기관 쪽이고 예. 투신 쪽이고
그중에서 연기금이 많이 팔아먹어요. 팔 수밖에 없어요. 팔 수밖에 없고 국내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당초에 세우는 그 배정 비율보다 올라가면 자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년에는 비중을 조금 국내 시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비중을 올리면 오히려 조금 덜 팔아도 되는 국면 이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 희망 섞인 생각을 하는 건데 금융정책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머니플로우상, 밸류에이상, 모멘텀상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제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한국전력 그리고 HMM, OCI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6% 강세입니다. 2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밖에 외국인 어제장에서 또 OCI,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현대차, SK바이오팜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SK바이오팜이 0.5% 올라갑니다. 177,500원이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오늘장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도 역시 어제 한국전력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6% 강세죠. 27,700원. 그밖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MM, 삼성중공업. 오늘 HMM이 2% 약세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코스모신소재, 셀트리온, 녹십자, 포스코, 대웅제약 순매수를 했는데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이고 녹십자가 2% 강세네요. 포스코가 1% 넘게 올라가고요. 대웅제약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급등입니다. 23% 넘게 올라가면서 2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좀 숨고르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2,768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이네요. 943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병상 기다리다 사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없어 기다리다 결국 집에서 숨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숨진 이 60대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무증상자로 분류됐는데요. 이틀 뒤 갑자기 피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심해져 보건소가 긴급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입원하지 못했고 결국 집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확진자가 폭증해 행정 시스템에 과부하돼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스템을 점검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모더나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미 식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오늘 새벽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찬성 20표, 기권 1표로 반대 없이 권고를 결정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FDA는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종 승인이 나면 다음 주 월요일엔 모더나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정부가 어제 신규 조정 대상 지역 36곳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동구 등 9군데와 대구 7개구, 파주와 천안 등이 새로 조정 대상에 포함됐고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부터 대출이 줄어들고 분양에 제한을 받는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간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값은 심상치 않습니다.
규제로 나타난 풍선 효과로 석 달 넘게 보합세를 유지하던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윤석열 부당하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를 한 이유도 공개됐는데요. 징계위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재판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고요.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는데 명단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은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공수처장 후보 추천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일으켰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이 빠진 채로 회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한 위원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후보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 명이 빈 채로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위원회 재량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맷값 폭행 최철원입니다. 운전기사를 야구 배트로 때리고 맷값으로 2천만 원을 건네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맷값 폭행을 일으킨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새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82명 중 62명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는데요. 최 당선인은 다음 달까지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으면 회장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20년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닌데 20년간 옥살이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윤 씨에게 사과했는데요.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앞으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람 뿐이라며 담담한 표정으로 소회를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보아 졸피뎀입니다. 한류 스타 가수 보아 씨가 항전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아 씨는 소속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보아 씨가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기록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자사 직원이 해당 약품을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해명했는데요. 검찰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을 우리 경제의 대전환기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해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대로 실현조차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방향은 잡았는지, 그리고 정해놓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전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제정책 방향, 사실
1년에 2번 발표를 하죠. 네, 이렇게 내년도 거를 한번 발표를 하고 중간에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발표를 해서 사실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뭐 행사 또 목표 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판은 매년 있었습니다. 뭐 재탕한다, 삼탕한다 비판이 있었는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글쎄 뭐 이게 특별히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또 비슷합니다. 예, 또 비슷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반대가 적을 것 같은 거, 그 아니면 뭐 좀 문제가 적을 것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백화점식으로 좀 나열한 또 다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적어도 이제 한 정권이 그 시대에 주어진 시대 정신을 해결하려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정책의 기준, 뭐 4년이건 5년이건 이러한 정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뭐 사실은 과거라기보다는 우리 역대 정권에서 본다면 뭐 박정희 정권 때는 적어도 이제 뭐 절대 빈곤,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때 정권 때는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었습니다.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노무현인데 답은 없었던 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시대 정신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그걸 일관하는 정책이 없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다 보면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게 뭘 의미하는지 적어도 하나를 잡아서 끌고 갈 핵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네, 사실 매년 이맘때 어느 정부든지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그렇죠. 관례죠. 예.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매년 연초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년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네. 개인으로 말하면 금년에 내가 좀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체중도 빼고 뭐 담배도 끊겠다 다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각오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종의 각오고 희망사항이 저기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새로운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으로 말하면 나 건강하게 체력 관리하겠다. 그거 재탕3탕 해야죠. 당연히. 재탕3탕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에 또 다른 그럴 수도 있죠. 반증이고요. 살 빼려고 그랬는데 살 못 뺐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뭐 혁신 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포용 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이제 디테일에 있는 거고요. 뭐 2020년 금년을 돌이켜봐도 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민의 체감 그 평가는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뭐가 눈에 띄었냐고 그러셨는데 네네. 안 보여서 눈에 띄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이번에 완전히 빠졌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그럼요. 강조했던 거의 부분이었잖아요. 뭐 상징처럼 됐는데 그렇죠. 이제 뭐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기반이 되었던 어떤 현실 인식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안 보이는 게 좀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뭐를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어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런데 첫째,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한국형 뉴딜이 이게 모든 거를 먹는 좀 하마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보면은 그 뉴딜 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될까 그거 좀 의심하는데도 일단은 뉴딜 그 단어를 다 꽂아놨군요. 붙여놨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떤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빛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그 뉴딜에서 얘기하는 그 한 3-4가지 산업만 가지고 뭐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들은 좀 너무 무시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어떤 제도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도로를 짓겠다. 뭐 이런 이 돈을 얼마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는 많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나 규제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제도를 뭐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거를 봐서 이게 좀 너무 뭐라고 할까 피상적인 그 정책, 그 단기적인 정책에만 집중하지 않는지 그게 좀 염려됩니다. 사실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또 가장 매년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라는 뭐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를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올해 정부는
올해는 마이너스 1.1% 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예측한 게 그렇게 맞았던 적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마이너스 1.1% 맞출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올해 연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잘 정부가 풀어냈는지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올해 12월 뭐 중순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대략 거의 이제 뭐 통계 지표들 속보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략 맞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 한번 틀려봐야 약간 틀릴 그렇죠. 정도고. 사실 그 정도 숫자는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한국은행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숫자면은 뭐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선방을 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어떤 경제는 뭐 어떤 지표상 나타나는 성장이 뭐 좀 조금 높으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어때 경제의 구조적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두 가지를 같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보고 또 경제의 흐름, 큰 방향, 우리 경제가 어떤 구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동시에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성장률 자체는 뭐 지금 마이너스 1.1% 뭐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의원님은 마이너스 1.1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이너스 1.1 상대적으로는 잘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금년도 연초부터 진행됐던 코로나 그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통제를 잘 했거든요.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됐지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성장률에 있어서 선방한 건데 이제 마이너스 1.1% 어쨌든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후에 딱 세 번째 마이너스입니다. 첫 번째가 1979년 5.18 파동이 있었을 때. 5.18 파동 이후 박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IMF 위기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내용으로 보면 그때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은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1.1% 나온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잘했으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들지만 어쨌거나 금년에 마이너스 1.1% 그런데 내용이 어느 때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점이 첫째가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득 분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인데 이런 변수들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건 코로나에만 탓하기는 어려운 그 전부터 진행됐던 한국 경제 기저질환의 연장선상에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됐고 이 고용의 내용이 안 좋고 분배는 오히려 더 악화됐고 재정 건전성 악화됐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경제 체질,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를 제시는 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부 당국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고 경제 뭐 체질 개선, 구조 전환 얘기 매년 반복됐던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또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금 걷어서 재정 지출 늘려서 일자리 만든다든지 기업 규제를 억제해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마이너스 1.1%라면 지금 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OECD나 뭐 그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덜 낮은 성장률이니까요. 그렇죠. 금년에 플러스 성장률 기록하는 건 주요 경제는 중국밖에도 없는 것 같은데 요게 우리가 어떤 경제가 잘 돼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2분기 때 경제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크루그만 같은 사람은 경제를 코마에 일부러 넣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코마를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가지고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방역은 잘했지만 경제 정책은 잘했느냐?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작년에도 그냥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의 어떤 근본적인 추세를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들 일자리 분배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내년이 됐을 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내년 성장률은 일단 3.2라는 숫자를 던져놨습니다. 근데 사실 3.2라는 숫자가 한국은행이나 뭐 KDI, OECD, IMF 이런 다른 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숫자를 제시를 했길래 이게 과연 뭐 기저효과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을 했겠지만 다른 기관들도 감안했을 거거든요. 예.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국은행 전망은 3.0%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3.2% 약간 높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정부로서는 이제 사실 전망이라기보다는 정부는 항상 좀 전망을 높이 합니다. 이건 네. 목표라고 할까요? 정부 전망은 뭐 다른 한국은행이나 KDI나 이런 다른 기관보다는 항상 과거 역사적으로 조금 높게 해왔어요. 의지를 좀 담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의지, 정책, 네, 정책 목표. 의지들. 그러니까 뭐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2%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건 당연히 이제 뭐 기저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1.1% 그대로 그것만 빼준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그냥 뭐 한 2% 정도 성장이니까 뭐 2019년 성장하고 거의 같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예. 추세에서는 그 추세는 지금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이게 뭐 3.0%가 됐건 3.2%가 됐건 어떤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에는 차이가 없는 성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3.2라는 숫자가 좀 과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어느 정도 숫자를 좀 예견하고 계십니까? 내년 성장이요. 네네. 결국 그건 뭐 사실 일반 경제적인 요인으로 전망이 매우 어려워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빨리 그렇죠. 이제 종속이 가장 큰 변수겠죠. 될 거냐.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이 좀 많이 좀 보급이 돼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방역 같은 게 나타나면은 그쪽 경제가 활력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당연히 빠르게 그렇죠. 더 늘 회복될 수 것이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0.1% 포인트, 0.2% 포인트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뭐 산업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저기 김 의원님 하시는 말 그것들이 개선되느냐를 같이 봐줘야 된다. 성장률보다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뭐 역시 내년도 코로나가 가장 큰 변수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3단계 지금 얘기 고민하고 거론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예. 이건 극약 처방이에요. 사실상 경제를 완전히 지금 코마 올스톱시키는. 상태에 네. 말하자면 중단시키는 건데 뭐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독일이나 뭐 영국은 아예 2주간 완전히 동결한 네, 다음에 셧다운하고. 예, 네. 그 코로나를 좀 죽인 다음에 하는데 뭐 그렇게 하자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제가 볼 때는 3단계가 되면은 내년에 3.2%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최선의 경제 정책은요. 방역과 백신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없이는 무슨 통화정책, 재정정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이 백신 확보에 좀 앞장서야 되고 네네. 이게 무슨 국민 생명과도 관련되지만 경제 차원에서 보면 이게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에요. 무슨 경제도 제로금리, 백신이 되는 무슨 거죠. 백신 확보부터 해놓고 무슨 소비 진작이든지 기업 투자가 운이가 되는 거고요. 3.2%는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저도 뭐 연구소장 해봤지만 항상 정부는 희망사항이고 네. 연구소는 이제 과학적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말하자면 나는 내년에 몸무게 5kg 빼겠다. 희망사항이고 네네. 실제로 얼마나 빼느냐는 건 이제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3.2%라는 게 이제 내년인데요. 그렇죠. 그게 금년 이번 1월부터 3.2니까 금년에 마이너스 1.1이니까 2년 단위로 보면 2% 남짓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네. 소위 기저효과라고 기저효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경제 성장 잠재력을 3% 내외로 보니까 3.2%는 성장 잠재력을 넘는 과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지 표현하자면 과열 경제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백신이 들어오고 경제가 그동안 눌려있던 소비나 소위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은 내년 연말쯤에
내년 1년 뒤 이맘때쯤에는 혹시 경제가 굉장히 과열 상태로 치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낙관적인 기대도 좀 해봅니다. 오히려 과열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외지에서는 뭐 인플레이션도 걱정할 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이렇게 이런 침체 상황에서도 이 활황을 보이는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은 1년 뒤에 경제 회복을 예측한 선춤에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단기화될 거다.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지금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대한민국이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는 전 굉장히 우려할 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경제라는 게 상대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먼저 그것부터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3단계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예. 그 여름에도 뭐 그 2단계로 올라갈 거냐 안 갈 거냐 보면은 요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해도 경제 위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네. 경제학자들 차원에서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하지만 또 전염병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 뭐 서로 그냥 이렇게 공을 던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전염병 전문가들이 들을 말을 들어가서 전염병을 잡아야지 그리고 경제는 그 뒤에 따라와야지 이게 되지 그 경제하고 저 전염병을 둘 다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겠죠. 지금도 보지만은 우리가 한 11월 정도에 그 통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염려했을 때 그 수능 보기 전에 그때 올라가기 전에 그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또 경제 여파를 염려해 가지고선 그 거리두기를 안 했더니 지금 더 심한 거리두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염병을 잡는 것에 절대적인 우위를 주고 그다음에 경제는 거기를 따라오는 방법으로 쓰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제 그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지금 성장률의 그 밑에 있는 통계를 좀 보니까 그 소비가 OECD 같은 경우는 3.2% 오른다고 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그러니까 그 가을이었던가요? 그때 네네. 예측에서는 3.8%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11월 말에 나온 거는 3.1%로 그 예측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3.1%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에 소비가 좀 약화될 거라 국내 침체는 좀 더 장기화될 거다. 그렇게 지금 정부하고 OECD, 정부하고 한은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 한국은행은 수출을 4.8%에서 5.3%로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OECD는 서비스 포함해서 수출이 4.0%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8.6% 잡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수출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세계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세상을 좀 바꿔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비대면 서비스 쪽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해 내년에 과연 이 소비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가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소비는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IMF 이후에 많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가 조금씩 위축되어 왔습니다. 즉 그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계속 줄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나라, 즉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이 소비의 어떤 위축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알다시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거든요. 양극화는 이제 소비의 위축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높은데 그 소비 성향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이제 소비를 더 못 하는 또 더 늘릴 수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기에 한국 경제는 이런 구조를 깨는 걸 해야 소비가 늘어나지 일단 경제가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뭐 재정 좀 늘리고 이러고 하는 것은 그냥 반짝 효과로 끝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한국 경제의 소비 문제는 아주 구조적이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투자 활성화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뭐 해외와의 교역 이런 것들이 다 닫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을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 또 국가다 보니까 더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수를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리두기하고 가급적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소비 진작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하고 백신을 빨리 가급적 좀 벌써 지금 미국,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금년 중에 EU하고 캐나다 이미 한다는데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뭐 멕시코만도 못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경제 정책 이전에 국가 정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진작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고 네네. 무슨 뭐 외식하고 싶은데 눌린 소비가 있잖아요. 참고 있죠. 만약에 내년 2021년 하반기쯤에 백신이 완전히 보급돼서 안전 상태가 되면 저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견딘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을 만나요.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뭐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의 주식의 운동을 봐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모이는 걸 저는 볼 수 있고요.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요, GDP의 늘어나는 속도인데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야 GD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GDP를 어떻게 늘리느냐, 생산을 어떻게 늘리느냐.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서 늘리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적절치가 않고 뭐 자본이야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결국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배분이나 뭐 이런 쪽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근로 노동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일을 덜 하고 더 받아가라. 그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엇보다도 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네. 뉴딜도 아까 양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부 주도형 뉴딜이고 재정 주도형 뉴딜은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나 네. 마중물로 가야 되는데 네. 정치인과 공무원이 뭐가 미래 산업이라고 정해가지고 민간한테 푸시한다는 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방역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뭐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뭐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거를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런 방안들,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방안들이 실제로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효과를 낸다기보다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두 가지 일단 얘기하겠는데요. 첫째는 그 자동차 그 세금을 임시적으로 줄인다.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있는 소비를 일단 먼저 가지고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조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미래 그 수요를 어떤 면에서 빌리고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조치를 지금 끊었다면은 아마 자동차 판매 숫자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미래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늘리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줄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뭐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용카드 그 소득 공제도 어저께 이 숫자를 한번 조금 들여다봤는데 증가하는 그 금액에서 5%를 공제해주겠다. 그것도 1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뭐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 100만 원을 받으려면 2천만 원을 더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을 써가지고선 5% 2천만 원 생각하지 않아도 5% 깎아준다. 그럼 우리가 5% 깎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소비를 더 많이 할까? 우리가 5% 세일한다면 물건을 그렇게 많이 쓸까?
그래서 뭐 약간의 뭐 도움은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거를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소비가 아주 크게 뭐 증가할 거다 그건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사실 개소세 인하는 워낙 지금 좀 오래 지금 그렇죠. 지속이 돼서 네, 과연 5% 개소세를 3.5%로 낮추는 걸 계속 한다고 이걸 차를 살까라는 생각은 좀 이제 들었거든요. 일상화돼 있죠. 그게 그러니까요. 일상화돼 있어서 뭐 그게 거꾸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뭐 더 계속하면 한번 들어왔잖아요. 이미. 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양 교수님 의견에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정도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정책은 이 소비라는 게 국민 전체가 하는 건데 요런 혜택을 뭐 신용카드라든가 개소세라든가 인정받는 건 최소한 중간층 이상의 어떤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가 이제 선순환이 되려면 중간 이하에서의 어떤 소비가 좀 적극적으로 늘어나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은 굉장히 미시적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렵더라도 미시적인 정책은 대개 이제 경제 주체하고 충돌하는 정책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정책이 있죠.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아, 예, 예. 그러니까 의사 정원 늘리면은 한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보면 20만 개 이상 아주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얘기인데 그럼 그런 정책들 그런 미시적인 정책들을 써야 하는데 네. 그건 겁이 나요. 왜냐하면 당연히 의사 정책처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집단이 피해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지금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넣었어야 실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뭐 자동적으로 소비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없는 게 우리 경제 정책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한 좀 문제점이라고 취약한 생각합니다. 부분이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일자리 정부, 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에 큰 관심을 보여왔지만 사실 뭐 1년차 때부터 일자리 고용 한파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더 추운 온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고용 시장이 됐는데 그리고 정부도 올해는 취업자가 한 2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한 15만 명 정도 이제 회복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어요. 사실 이 고용 시장이라는 게 성장률이 회복된다 그래서 바로 올라오는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고용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도 맞습니다. 뭐 쫙쫙 그리고 유럽도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미시적인 데 집중하다 보니까 네네. 큰 그림을 놓치고 있어요. 우선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일거리라는 건 경제가 활성화돼야죠. 네.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활성화돼도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걸 주저하면 안 뽑아요. 조그만 식당 주인이라도 손님이 늘어나면 당연히 종업원 뽑아야 되는데 뽑아놓으면 이게 겁나거든. 그러니까 있는 사람 일 더 시킨단 말이에요. 돈 더 주고. 이게 지금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생기는 거예요. 네네. 지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 가진 사람을 위해 주는 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그러는 형용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가진 사람만 좋은 거예요. 주 52시간, 일자리 가진 사람만 좋은 거예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청년들이나 일자리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없고 언론들도 이걸 지적을 안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 가진 사람 보호하는 정책 왕창 때려놓고서는 고용주들더러 사람 더 뽑으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거리가 늘어났을 때 고용주들이 사람 쓰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고 네. 이러면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부 통계를 보면은 1% 성장이 대개 15에서 20만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정상적일 때. 지금 내년에 3% 얘기하면서 20만 명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15만 명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쓰는 게 힘드니까 고용 비용이 늘어나니까 안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결단이나 아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현 정부의 그 저기를 보면은 그런 용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해야죠. 모두에게 설탕물 주면서 건강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랄 수 있나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고 취약계층에 104만 개 공공일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1월 중에는 이 50만 개 이상은 1월 중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인턴과 같은 일자리,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 그동안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일자리 있으니까 뭐 돈이 좀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은 그러면 이 일자리가 계속 되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그거는 조금 좀 의심이 들고 그 코로나 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뭐 임시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좀 어떤 그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속 좀 근본적인 개혁은 좀 내년 계획에는 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첫째로는 우리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업을 많이 살리려고 그냥 노력을 계속 하는 거지만 기업 파산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돼도 이 기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기업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계속 쓰겠지만은 아마 새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있는 사람을 좀 더 오래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길게 쓰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뭐 쓸 것 같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코로나 독감뿐만이 아니라 뭐 52시간 그 규제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업종들이 자동화를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역시 그런 일자리는 또 잘 안 돌아올 겁니다. 특히 임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좀 읽어야 될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결국 일자리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뭐 이 일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건 확실히 맞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자리의 어떤 성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괜찮은 일자리는 공공 쪽에 굉장히 많아요. 뭐 다 느끼다시피 노량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고시 준비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를 하죠.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뭐 이 의사, 교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크게 보면 다 공공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 일자리가 굉장히 좋고 괜찮은 일자리, 또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공공 부분이 보수가 굉장히 높고 직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 지금 공공 부분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공공 부분 개혁, 즉 공공 부분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같으면 직무 같은 걸 도입해서 좀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호봉제가 올라가는 제도를 없애고 그 대신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 수가 부족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반만 본 겁니다. 그것은 공공부문이 일자리가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부족한 건 맞는데 공무원이 월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봐서 이런 공공 부분의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좀 직무급 정도로 바꿔갖고 좀 숫자를 많이 늘려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직업의 어떤 안전판 노릇을 하고 좀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차라리 민간 부분에서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런 나라들이 되게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가 좀 대표적인 나라일 수 있죠. 그런 정도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아져도 공공 부분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딱 공무원 수치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도 공공 부분 일자리는 안 늘어나요. 좋은 일자리 안 늘어나요. 민간 부분은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가능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임시직 뽑으려고 해요. 그럼 기업하는 사람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같이 바꿔준다면 사실 우리나라 일자리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아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경제 구조만 좀 바꾸고 어떤 좀 이런 좀 공공 부분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문제도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게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민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냥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입니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일자리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정 소장님 말씀대로 공공부문 개혁. 왜 거기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그거 좋은 일자리라는 표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그저 그런 일자리가 되게 하다 이런 거죠, 저는. 네? 근데 많은 젊은 층들이 좋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인식을 하는 게 지금 그게 국내외 많은 현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병적 증세로 지적하는 이유가 덜 일하고 돈도 받아가고 일 안 해도 고용 유지되고 좋은 일자리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자리가 많으면 나라 경제가 뭐가 됩니까?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 복잡한 것 같지만 원론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죠. 예. 규제 개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주들이 사람 쓰는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야죠. 노동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자리에 더 관심 갖는 거, 결국 공공 부문의 비대화, 결국 공기업과 공조직의 혁신, 이게 같이 패키지로 가면요. 일자리가 늘어요. 대한민국도 7, 80년대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교수들이 항의를 했어요. 애들 공부 좀 시키자. 왜 미리 뽑아가냐. 요새 젊은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믿질 않아요. 저희가 않죠. 졸업할 때 그랬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작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에 가서 청년들 뽑아간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과잉 고용이 됐거든요.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선택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일자리 가진 사람만 과보하고 결국 노동시장 개혁 안 하면 일자리는 해결이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보완적으로 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제가 매년 학생들한테 좋은 직장하고 나쁜 직장 평생 임금 차를 한번 좀 계산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직장은 그러니까 뭐 공무원, 공사, 대기업, 금융기관이죠. 그러면은 평생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온 게 한 2억이고 가장 높게 나온 게 한 6억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러면 뭐 중소기업 가서 5천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선 그쪽으로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학생들을 보면은 금년에 그 공사 들어가는데 실패했다면은 내년 한번 해보고 내후년 한번 해보고 한 2, 3년 안 해봤다가 안 되면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중소기업까지 생각을 하니까 청년 실업이 당연히 높은 거죠. 사실 뭐 일자리 사업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정부가 좀 긴 악목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또 가장 크게 또 지금 손에 올리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뿌려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뭐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는 뭐 경제 회복에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한국판 뉴딜은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이건 사실 방향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방향이 잘못됐다부터. 예, 뉴딜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뉴딜은 이게 뉴딜이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린 뉴딜이나 뭐 환경 에너지 산업이나 뭐 SOC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좀 아니고 미국에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뉴딜이 그 공식적인 번역 그것은 미 대사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새로운 합의입니다. 결국은 어떤 경제 주체 간에 또는 어떤 경제 이익 집단 간에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예. 받을 거 받고 이런 것을 합의하는 것이 뉴딜입니다. 뉴딜의 핵심은 네. 어떤 결국 그러한 분배 문제라든가 특권을 없애고 이런 게 뉴딜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옛날 미국에 잠깐 있었던 S1템 투자 같은 이런 SOC 투자 이런 것들이 뉴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경제 구조 개혁을 시작했으면 그걸 뉴딜로 했으면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부수적인 걸로 그걸 보완하는 과정으로 뉴딜을 했다면 네. 이 뉴딜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꾸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개념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돈 쓰는 걸로만 뉴딜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뉴딜은 뭐 그냥 그냥 예전에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냥 뭐 또 이렇게 사회 간접자본 투자, SOC 투자와 별 다른 없는 약간 분야는 다른 거지만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만 다르고 이름만 달라진 거지만 실제는 뭐 같은 거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뉴딜이란 이름을 붙여서 미국 대공황을 연상을 시키고 뭐 그래서 좀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게 뭐 정부의 의지겠지만 사실 포장지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0에 수렴한다. 이 상태로 가면 90년대 일본형 장기 침체 빠진다.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거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현 정부 내년도 경제 계획도 나와 있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정부 주도형으로 재정 중심적으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190만 개 일자리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앞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린 뉴딜도 요즘 또 뭐 갑자기 정부가 뭐 전 세계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화 선언하니까 네. 우리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목표를 제시하죠.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이 에너지 고소비 그 산업으로 지금 먹고 사는데 대표적인 조선, 자동차, 중화학공업들인데 그렇죠. 석유화학인데 이거를 어떻게 녹색화하겠느냐. 이게 우리 경제가 이게 기회도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위기 요인이 더 큰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없이 무조건 탈원전 지속하면서 태양광 풍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이 전기차 시대나 이런 거에 대비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계획인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뉴딜은 뉴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이라는 게 영어에 보면요 그렇게 합의해서 네. 딜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그런 의미로 현 정부가 해석을 해서 좀 경제 주체들 특히 민간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죠. 투자 요인을 제공하고 그러면 될 일을 최근에도 무슨 뭐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죠. 기업들 그냥 기죽이는 법만 잔뜩 만들고 최근은 노조법 지금, 네. 개정하고 무슨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그러면서 뉴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딜이 되겠습니까? 좀 크게 걱정인 거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뭐 공정경제 3법 각종 규제만 들어오지 뭐 규제를 풀어주려는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기 그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본다면은 뭐 과학기술 발전, 네. 인적 자본 그러니까 뭐 어떤 숙련도나 그 교육 개혁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보면 다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내지 20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1, 2년 내에 손을 쓸 수 있는 게 규제 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강조해야 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좀 뒤로 이제 뉴딜 쪽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산업을 선택해서 개발한다는 데서 상당히 의심이 많지만은 여기에 국민적 그리고 기업의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뭐 신문이나 뭐 사회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정부가 우리 다음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없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성공한 기업들을 본다면은 뭐 정부가 잘 예측한 뭐 반도체 산업 같은 것도 있지만은 아마 20년 전에 카카오톡 같은 게 이렇게 큰 기업이 될 거다 예측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웹툰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부가가치를 기할 수 있다. 네. 만화에 보조금 준다고 얘기했으면은 뭐 20년 못했죠. 전에는 완전히 깔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도 활발히 올라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좀 다시 이제 정부 계획으로 돌아간다면은 정부가 선택한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스마트 시티나 뭐 지역 개발이나 뭐 융합이나 그런 그 몇 가지 그 전서부터 뭐 많이 얘기했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적 변화를 좀 하겠다는 말이 있지만은 거기에 선택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몇 개 산업을 정해가지고선 거기 지원해 주자. 뭐 그거는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도 다른 산업들도 또 IT 좀 전통적인 산업도 어떻게 좀 활발하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IT 산업 같은 경우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 교육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자본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증가시킬지는 좋을지 몰라도 네. K 성장은 계속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K 성장이라는 건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뭐 한 이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28조 원 쏟아붓겠다 했는데 기업들이 느끼는 건 좀 규제 일변도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면 과연 기업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규제 개혁 핵심이죠. 규제 개혁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막는 핵심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료하고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 제약을 하면 대통령이 진짜 엄청난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하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뭐 대충 말로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규제 개혁한다고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우리 시민단체하고 관료들이 얼마나 큰 세력인데요. 뭐 정당보다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이 자기 완전히 신념화돼서 이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에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네.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은 사실은 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한 30년 해온 과제인데 지금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결국 규제 개혁의 저항 세력이 관료 조직하고요. 그리고 관료 조직을 지배하는 정치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리고 이제 강성 노조를 비롯한 이익 집단인데요. 이걸 극복해야죠. 왜냐하면 조직된 이익 집단은 소수인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얼굴 없는 다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버를 폐지했다. 그죠?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한다. 그 조직된 이익 집단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기업들을 이제 유턴을 하겠다는 게 이번 저기 들어있는데 지금 유턴이 국제 경쟁이 붙었어요. 미국, 유럽 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려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에 뺏기게 생겼어요. 이건 뭐 조간신문 한 번만 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업 편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결국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은 민간에 하는 거고 민간 기업이 하는 건데 크든 작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규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도 현 정부의 핵심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 노동자는 선하고 수탈당한 조직이다. 그 관점이군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뭐 오늘 저희 지금 토론 뭐 짧게 해봤지만 많은 숙제가 한국 경제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대영 소장, 김종석 전 의원,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